인플레이션의 척도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경제의 큰 흐름, 이 빅피처를 먼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최신으로 발표되는 이런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면서 혹시 큰 흐름을 변화시킬 만한 요인은 없는지 제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나리오를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건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보시면서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졸리 선생님이 아니죠. 경제지표를 우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있죠.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할 거면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경제지표의 변화에 맞게 큰 흐름이 변화하면 즉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존니 선생님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반복하신다 이 뜻이지 뭐 다른 뜻은 아니에요. 오늘은 경제 흐름과 투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척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림부터 보여드리면은 드디어 이 핵심 물가 지수가 먼저 선행하는데 이게 먼저 꺾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면 역시 꺾여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 이런 지표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아마 영상을 좀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은 띄엄띄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하는 날이 5월 12일이거든요. 근데 전날에 미국 증시가 그림처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대체 이 인간은 뭐가 좋다고 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네 만회하는 소리를 짓거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림처럼 실물 경제는요 산책하는 주인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산책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뭐냐, 이 목줄을 차고 주인을 따라가는 개입니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도 하고요. 뒤에 있다가 한참 안 따라오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뭐 앞으로 쭉 나갔다가 기다리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엔 주인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거죠. 우리는 주식시장이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에 뭐 오르고 떨어질지 이런 개의 움직임을 맞추는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애초에 이 주식시장의 단기의 움직임은 개의 움직임처럼 맞추기 어려워요. 따라서 주인인 실물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의 투자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영상 보고 다음날 뭐 형 주가가 빠졌어요, 올랐어요 이런 애들 꼭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개의 주인인 실물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산책을 가고 있는지 경제지표를 근거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인플레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 말씀드렸죠. 물론 미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조금 더 중요하게 비중을 보는 건 있어요. PCE 물가지수.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미연준이 PCE 물가지수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소비자 물가지수, 뭐 핵심 물가지수 전부 다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두루두루 살펴본다. 결코 비중이 낮게 안 좋은 지표가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이 지표를 보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여기서 주황색 선이 미연준의 기준금리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푸른 선이에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높아지면 미연준의 기준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렇다면 개의 주인은 실물경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 호황의 정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은 맞아요. 하지만 점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한 몇 년 내에 정점을 찍고 유턴해서 내려가는 거죠. 경기 둔화 및 하강으로, 이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몇 년 안에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타오르는 주식시장의 상승을 한번 즐겨보고 그 다음에 뛰어내려야 하는 시점일지도 모르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서 좀 흐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의 세부 항목인데요. 여기 크게 안 보이실 테니까 잠깐 확대를 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식품입니다. 이게 13.361% 정도 차지해요. 전년 대비로는 9.4%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고 전월 대비로는 0.9% 상승했는데 그 전까지 뭐 한 1%씩 상승하다가 이제 소폭 상승률이 둔화된 건 사실이죠. 자, 다음으로 에너지 항목을 볼 수 있는데 에너지 항목은 전체 비중에서 한 8.2% 정도, 식품보단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전 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7%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뭐가 많이 감소했냐, 여기 6.1%로 감소한 게 뭐냐면은
여기 가솔린이에요.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월 대비로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에 가장 큰 일조를 한 게 바로 요 석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얼만큼 상승했냐, 이걸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럼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게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릴 거니까 증시에는 호재잖아요. 그 세부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월별 변화율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림 보시면은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율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별 자료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하기 좋은 지표다, 이건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부 구성 항목 중에 국제유가를 보시면 국제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높게 올라가다가 서서히 이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크죠. 그렇게 돼도 역시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점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식품에 관련된 밀가격도 보시면은 역시나 전쟁 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둔화되는, 정점을 찍고 이렇게 증가율이 둔화돼서 역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식품 가격도 어느 정도 둔화될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크게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죠. 다수 전문가들은 최근에 국제유가, 밀가격 등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거다, 결국에 증가율이 거의 제로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약 22%를 차지하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둔화되면서 앞으로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앞으로 정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미연준은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래가지고 0.5%를 올리네, 0.75%를 올리네,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이게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던 미연준이 더 이상 빠르게 인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0.25%씩 인상하고 이런 수준으로, 이런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시장을 끌어내리는 최대 요인이 뭐죠? 바로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빨라진다는 건데, 이런 하락 요인이 사라지니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주시장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때 우리가 다 뛰어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유가와 식품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니터링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차트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단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릴 건데, 자, 그럼 좋은 소리만 제가 했는데 객관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싹 빼는 거죠. 이건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 제외한 걸 바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 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이 지표인데, 이건 벌써 전달부터 둔화가 됐고 이달에는 확실히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피크를 찍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다수 지표들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이렇게 변곡점이라는 게 나올 때는 상승을 가리키는 지표도 있고 하락을 가리키는 지표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표들을 말씀드리면, 주거비 항목입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 중에서 약 32.4%,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품목이에요. 에너지와 식품 다 합치면 22% 정도 차지하는데 주거비 혼자 32.4%니까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림처럼 전년 대비해서 5.1%나 꽤 높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주거비가 조금 늦게 반영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피크를 찍고 이렇게 둔화되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약간 불안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전체에 이 주거비 항목이라는 게 영향을 크게 줘서 인플레이션 피크를 찍고 이게 하락한다는 요거를 되돌릴 정도로 이게 갑자기 확 뛰어오를 요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될 부분이다, 요건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두 가지 4%씩 합쳐서 전체 소비자 물가 중에서 한 8%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신차 가격이 13.2%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공급 부족의 영향이 큰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신차가 4%, 중고차가 4%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 중고차 가격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맨헤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건데요. 자, 근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이유일 수도 있고, 신차 가격이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좀 따라 올라가는 경향도 좀 있어서 이것도 조금 불안불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가격도 마찬가지로 전체 8%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다. 전체 흐름 자체를 되돌릴 정도로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거비와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어떠냐? 뭐 의류, 메디컬 케어, 교육, 커뮤니티 등 대부분이 다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을 봤을 때는 핵심 물가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소비자 물가 전체 지수도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세부 항목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전부 다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우려되는 요인이 있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될 요인은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이것은 뭐 뒤집을 만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이게 팩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 몇 달간 더 나오기만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을 좀 뒤로 늦추거나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 수월해지는 이런 국면에 도달을 하겠고요.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타오르는 그런 불꽃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와 세부 경제지표를 전부 살펴봤으니까 경제 큰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큰 흐름, 이게 실물 경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 정점을 지나진 않았어요. 이 상승의 어느 후반부 어디에 있습니다. 경기 확장의 후반부예요.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 실물 경제가 여기쯤일 수도 있고 여기쯤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붉은색의 주식시장은 어떠냐? 실물 경기보다 약간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상승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경제지표를 봤더니 물가지표를 보고 했더니 요 정도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지금. 그래서 아직 한 번 더 주식시장의 상승이 남았을 가능성이 큰데 뭐 같은 근거들로 살펴봐도 약간 동일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됐던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요거를 봤을 때 요게 빨간 선이 물가예요. 물가가 오르고 이 푸른 선이 기준금리입니다. 물가와 푸른색, 빨간 선과 푸른색이 쭉 올라가면은 여러분 이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유동성이 흡수되니까 주시장이 폭락해야 된다. 주시장은 빠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녹색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꽃을 타오르고 마지막 불꽃에서 폭락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타올랐습니다. 녹색의 주식시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려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을 함께 견인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단방에 다 이런 구간에 현금화를 하자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죠. 이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에 현금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단계에 맞게 우리 주식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 이거예요. 유두리에 맞게 슬슬슬슬 줄여나가면 되는데 자, 그럼 상승할 거라 그러면서 고점에 그냥 전부 다 현금화를 하거나 매도를 하면 되지 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현금화를 해야 되냐? 갑자기 터지는 이런 9.11 테러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런 거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슬슬슬 올라가다 갑자기 그런 거 터지면 바로 폭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 비중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과 장기 채권이라든가 금, 달러 등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건데 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 그러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러면서 주식을 뭐 몇 개 나눠서 사고 단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광고 카피만 보고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해리 마코이츠 형님이 이분이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수익률은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어떻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의 정석인지 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향후 또 설명을 드릴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후원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말로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매주 업데이트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